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4살이 된 할머니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리움이 버릇이 된 건지. 오늘도 손녀가 놀러와서 깜찍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오랜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그런 습관 있잖아요. 운동회 할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날씨가 좋아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 예쁜 새 옷을 입게 될 때, 이런 모든 순간들을 함께 나눌 부모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며 자랐거든요. 저는 고아원에서 컸어요. 3살 즈음에 작은 손에 무언가 꼭 쥐고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왔대요. 여러 번 해외 입양 대상에 올랐다가 취소되기도 했어요. 어릴 땐 입양 가는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가끔 친부모가 찾으러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데려가겠다는 사람도 없었죠. 발견될 때 품고 있었던 수첩에는 제가 그린 듯한 낙서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대요. 혹시나 저를 찾는 부모님을 만나면 보여드린다며 소중히 간직했어요. 즉석 사진으로 찍힌 그 한 장이 저에게는 행운의 부적 같았거든요. 아빠인 것 같은 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따뜻하게 안고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남자분은 저와 정말 닮은 웃음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몇몇 아이들은 제가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진 찍고 너를 버렸나 보다며 저를 버려진 아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노려보며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확 밀쳐내면서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거야 올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면서도 불안했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모두 엄마 아빠를 찾아 떠나버리면 나 혼자 고아원에 남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고요. 하지만 고아가 많았던 그 시절에 고아원에 저 혼자 남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사 같은 것도 흔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일일이 사람을 찾아주던 시기이니 힘들었죠. 게다가 저는 고아원을 3곳이나 옮겨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 간 곳은 보육원이었다고 해요. 일정 기간 동안 저 같은 미아들을 보호하다가 정식 고아원으로 보내는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옮긴 고아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냈어요. 어린 아이들 위주로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이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유치원처럼 지냈는데 거기서 살 뿐이었던 거죠. 선생님들도 좋으셨고 옷도 예쁜 옷은 아니지만 때 맞춰 입을 수 있었고요. 매일 울고 때를 써도 다 맞춰주시고 달래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은 기숙사 학교 같았어요. 규칙을 잘 지켜야 했거든요.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보다 더 엄격한 규칙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혼자 울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때 고아원은 어떤 고아원이냐에 따라 원생들 삶이 많이 나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제법 규모도 있고 후원이 많은 고아원에 있었기 때문에 고아치고는 괜찮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나중에 고아들 모임에서 알았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밥을 굶거나 철에 맞는 옷이 없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지낸 고아원은 한 방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섞여서 배치되었는데 대부분의 언니들이 동생들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같은 방 언니들에게 혼나기도 했어요. 어딜 가나 성격이 있으니까 고아원도 마찬가지였죠. 저와 학교에 같이 다닌 친구는 나 어제 또 방에서 언니들한테 혼났어, 원장님한테 일렀는데 그것도 들켜서 또 혼났어라며 울기도 했어요. 고등부 언니들은 잘 안 그러는데 중등부 언니들은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손도 많이 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낸 방의 언니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한 방에 있는 애였고 저도 일과가 끝나면 아빠와 찍은 그 사진을 보다가 잠이 들곤 했죠. 제발 저를 찾으러 오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면서요. 그러면 제 목소리가 아빠에게 닿아서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사진은 수첩에서 공책 그 다음 지갑으로 옮겨 다녔지만 언제나 저와 함께였어요. 사진이 가까이 있으면 좀 든든한 기분이라 놓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착하게 굴면 아빠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규칙도 잘 지키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아빠가 마침내 저를 찾으면 얼른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고요. 공부도 못하고 잘하지 못하면 저를 찾고도 안 데리고 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선생님들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씩씩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고아원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저를 예뻐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와 학교에 같이 다니는 동갑내기 친구와도 한 방을 쓸 수 있게 옮겨오게 해주셨죠. 친구는 야 현지야 너 덕분에 나 드디어 탈출이다. 너무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 하더니 제 일이라면 뭐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일처럼 해주곤 했어요. 저희 방 언니들은 진짜 저희들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내지도 않으니 친구는 살만하다고 했어요. 친구는 7살 때쯤 엄마가 고아원에 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는데 자기는 안다고 해요. 엄마가 다시는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눈물도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진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빠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며 나중에 아빠 찾아도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난 현지가 너뿐이야 라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그저 고개만 끄덕여 보일 뿐이었어요. 간혹 고아원 아이들 중에는 자신을 고아원에 놓고 가는 부모님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어찌나 씩씩한지 제가 봐도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온다는 보장도 없고 확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의 말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다고 할까요? 아무튼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쌓여서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자랐어요. 나중에 아빠를 만나면 이야기해야지 하며 사진 속 아빠에게 말을 걸었죠. 아빠, 나 오늘 발표 잘해서 선생님께 칭찬받았어. 그리고 청소 잘해서 언니들이 잘했다고 했어 라면서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비밀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 비밀 일기장에는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사진 속 아빠 얼굴을 보고 따라 그리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개인 물건들을 간수하기 어렵다 보니 비밀 일기장은 항상 제 가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시키는 심부름을 했더니 사탕 몇 개를 주셔서 친구랑 나눠 먹으면서 집에 가면 되겠다 싶어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야, 너 그거 훔쳤어라며 같은 반 남학생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선생님이 심부름했다고 주셨어라고 하니까 아, 거지라서 사탕도 못 먹을까봐 일부러 심부름 시키고 줬구나. 너 고아라서 사탕 못 먹어봤지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려는데 거지요 거지요 고아원에 산대요라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에게 야 나는 고아원에 살아서 그렇다 쳐도 너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데도 사탕 못 먹어서 부러워서 그래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너 같은 애 키우는 너희 부모님도 불쌍하다 고아원이 있는 거 알면 데려다 놓으실 텐데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물론 치고받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 말을 들은 그 남자아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더니 울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교실로 돌아와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아이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아빠는 멀리 일을 다니셔야 해서 할머니와 사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심통이 나서 저에게 시비를 건 건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사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그 남자아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가 저보다 나은 환경이죠. 고아원이 아닌 집이 있다는 건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너무 아프게 말을 한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슬쩍 저번에는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 남자아이는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 후로 저와 친구 그 남자아이는 삼총사처럼 붙어 다녔어요. 방과 후에 저희들끼리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요. 남자아이는 공부를 유난히 못했는데 과제도 잘 안 챙겼어요. 그래도 알려주는 건 하는 편이라 친구와 제가 열심히 알려주곤 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 반대 방향이라 교문에서 헤어질 때는 손을 크게 흔들며 헤어지곤 했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없는 삼총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혼자였다면 그런 말이 더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견뎌주는 친구들이 있으니 의지가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어서도 친하게 지냈어요.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붙어 다녔죠. 저와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남자아이는 성적도 많이 좋아져서 할머니와 아빠가 좋아하신다며 내가 나중에 어른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친구는 진짜야 너 홍성민 약속 지켜라라며 웃곤 했어요. 저희 민지 성민이는 그렇게 삼총사로 지내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성민이는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 연세가 너무 많아지셔서 아버지께서 정착하신 도시로 가서 함께 살기로 했다며 할머니와 함께 이사를 갔거든요. 민지와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편지도 하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도 했죠. 그렇게 둘이 남은 민지와 저는 더 돈독해졌고 학교도 같아서 따로 떨어질 일이 없었죠. 세상에 어떤 형제들보다 가깝고 친한 사이였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저희를 대견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고등학교에 갈 때도 둘 다 같은 상고에 진학을 했어요. 그때 임 선생님께서 대학에 못 가는 제가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현지야 그래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공부 계속할 방법 잘 찾아봐. 너의 형편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방통대라는 것도 있거든.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대학 공부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그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취직하고 월급 받으면 대학 공부까지 하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때까지도 아빠가 나를 찾으면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는 마음을 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민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취직한다며 열심히 했고요. 저희처럼 고아인 아이들은 그래야 했어요. 그나마 형편이 좋은 고아원에 살아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것도 굉장한 행운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 집 아이들도 여자라는 이유로 중학교까지 다니는 아이들이 많던 시기였기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딸 수 있는 자격증도 다 따고 성적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죠. 고아원에서 선생님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빴어요. 굳이 선생님들 부탁이 아니시더라도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전에 온 아이들을 볼 때면 어린 적 제가 생각나서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민지는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저보다 더 유난을 떨며 아이들을 챙기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그런 저희에게 나중에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며 웃으시곤 하셨죠. 원장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고아들을 보살피며 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전쟁통에도 피난 갈 때 말고는 고생도 안 하셨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고아들을 알게 되셨고 그 아이들이 너무 가여워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다 쏟아 넣으시며 고아들을 돌보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생색을 내시거나 저희를 비하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고아원을 퇴소한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찾아와서 선물도 두고 가고 돈도 놓고 가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어요. 정말 너무 좋으신 원장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민지와 매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저희는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아빠를 기다렸어요. 제가 퇴소할 때까지도 아빠가 찾아오지 않으면 제가 아빠를 찾겠다고 말이죠. 사진 속에 저를 닮은 그 얼굴을 실제로 보고 싶기도 했지만 어렴풋이 나는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아빠는 좋은 분이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항상 저를 향해 웃으셨고 예뻐해 주셨던 것 같은 기억이 있었어요. 저를 안고 유원지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렇게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꼭 아빠를 찾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몇 달 동안은 고아원에서 지내던 대로 지내게 해주셔서 돈을 모아 나갈 수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동생들에게 써달라며 봉투를 만들어서 드리고 나오기도 했어요. 민지와 저는 같이 방을 구해서 독립을 했어요. 다행인 건 회사도 서로 가까운 곳에 구하게 되어서 방도 같이 구했죠. 회사가 멀었어도 저희는 같이 방을 구했을 거예요. 정말 서로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독립을 하고 살면서도 저희는 종종 고아원에 들러서 원장님을 돕고 동생들 간식을 전해주고 오곤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저를 찾는 아빠의 소식은 없었나 물어보기도 했죠. 어느 날 민지를 찾는 민지 엄마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어요. 민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민지는 자신을 놓고 가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엄마가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에 민지는 좋은 것인지 놀란 것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어요. 그저 얼굴만 빨개져서는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저는 그런 민지를 바라보며 부러움과 기쁨이 섞인 눈물을 지었어요. 언젠가 아빠가 저렇게 나를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더 커졌고 엄마가 찾아왔다는 민지가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민지는 쉽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더군요. 퇴근 후 몇 번을 공중전화에 다녀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민지는 번번이 어두운 얼굴로 돌아오곤 했어요. 저 같으면 단번에 전화를 했을 텐데 말이죠. 곁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마음 졸이며 민지가 전화를 걸기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4층 건물의 옥탑방에서 오르내리는 게 쉽지 않은데도 민지는 하루 저녁에도 몇 번을 오르내렸어요. 말로는 소화가 안 된다 하면서요. 그러다 하루는 결심을 했는지 내려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더군요. 저는 드디어 전화를 했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면 이제 민지랑 못 살겠네, 그럼 더 작은 방으로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민지가 들어왔어요. 웃으며 들어와서 호들갑을 떨며 엄마와 통화한 내용을 말할 줄 알았던 민지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은 하는데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을 만큼 울부짖듯 우는 민지를 저는 그저 안고 달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시간을 실컷 빠지게 울던 민지는 지쳤는지 제게 기대어서는 돈 좀 보내달래 새로 시집을 갔는데 남자가 또 도망을 갔다면서 내 밑으로 동생만 셋이라면서 그런데 걔들도 다 고아원에 있다고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돈 좀 보내달래라더니 민지는 눈물을 또다시 닦았어요. 나 돈 없다고 했더니 월급 받아서 다 뭐 하냐고 소리치는데 돈 때문에 연락했나 싶더라. 그래서 돈 없고 앞으로도 보내줄 생각 없다고 했더니 나를 키운 값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누가 나를 키워달랬고 하고 끊어버렸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 하더니 민지는 울었어요. 민지의 말을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먼저 퇴소한 언니들이 그런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버린 자식 다 커서 찾으면 이유는 돈뿐이라고요.
민지 엄마처럼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가보면 돈만 빼먹고 가족 대우도 안 해주고 괴롭힌다고 자식도 키워야 자식인 거야. 떼놓은 자식은 어떻게든 이용하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부모 찾지 말고 살아라며 말하던 언니들의 말이 생각나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민지가 느끼는 아픔이 마치 제 아픔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민지는 한동안 전처럼 웃지도 않고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제가 되도록 이것저것 많이 챙겼는데 안 먹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밥만 있다 보니 저렴한 반찬이라도 그릇에 내놓으면 다 맛있다고 하던 민지였는데 고기를 사다가 볶음을 줘도 잘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이해도 가지만 걱정도 되니까 안 챙길 수가 없었어요. 민지의 엄마는 그 후로도 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민지 연락처나 집 주소를 물었나 보더라고요. 원장님은 민지가 원하지 않는다면서 알려주진 않으셨는데 민지에게 얘기는 해주시고요. 민지는 그럴 때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만 할 뿐 별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20살은 흘러갔어요. 서로가 세상의 전부인 채로 더 깊은 슬픔을 마음에 담은 채로 말이죠. 민지는 제가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전처럼 웃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임 선생님 말씀대로 방통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무슨 과에 들어갈까 하다가 법학과에 등록을 했어요. 물론 제가 사법고시를 볼 건 아니었지만 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조금 나은 환경으로 이직할 수 있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죠. 법학과 공부는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외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았고요. 시험을 볼 때는 정말 기절할 뻔도 겨우 할 만큼 지치더라고요. 민지와 제가 다행히도 사무직이라서 버틸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저는 쓰러졌을 거예요. 민지에게 같이 공부하자고 해봤지만 현지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언니 힘들 때 도와줘라. 그런 법은 없냐 자식 이용하는 부모 벌주는 법이라며 쓸쓸히 웃곤 했어요. 그 말을 하는 민지의 마음이 어떤지 대충은 알겠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가 없는 세상은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저희가 사는 옥탑방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다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저희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인 것 같아서 주눅이 들었어요. 그 문 안에는 분명 행복한 가족들이 살 것 같았거든요. 그 세상과 저희들의 옥탑방은 민지와 제가 사는 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회사에 나가니까 학교 때처럼 고아가 티가 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고아라는 이름표는 떼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더라고요. 저는 휴학을 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런 저를 민지가 챙겨주고 집안일도 거의 다 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여유를 좀 찾으면 좋겠더라고요. 휴학을 하고도 출근은 해야 하니까 약간의 틈이 생기는 거였지만 그마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민지가 조금씩 늦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남자친구 생겼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23살이니까 남자친구가 생길 수는 있었지만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행이다 싶더군요. 민지가 의지할 사람이 더 생긴 거잖아요.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라면서 웃었더니 너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되물었더니 너 성민이 기억나라고 하더라고요. 야, 당연히 기억나지 성민이를 만났어라고 물으니까 이번에 우리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왔더라. 군대 제대하고 취직한 건데. 우리 회사인 거야 너한테 이야기한다고 했더니 그 전에 먼저 나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몇 번 밖에서 데이트했거든. 어린 적부터 날 좋아했대. 처음엔 너랑 친해져서 같이 다녔는데 점점 내가 좋더라. 엄마 도망간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지 나 엄마랑 연락한 이야기 했더니 자기 엄마도 남자랑 살림 차렸다가 헤어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찾아왔었는데 할머니가 쫓아내셨다면서 웃더라 그랬는데 어릴 때 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좋아지더라고요. 웃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좀 서운했어요. 성민이도 야속하다고 느꼈고
어쩜 저를 빼놓고 둘만 만나냐고 그래서 좀 삐친 척을 했더니 조만간 저녁에 같이 밥 먹자 내가 성민이 친구도 데리고 오라고 할게라며 제 팔짱을 끼고 달래기에 저는 그만 웃고 말았어요. 민지가 웃으며 제게 아양을 떨면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민지의 웃음이 굉장히 해맑거든요. 어릴 적부터 그 웃음을 보면 정말 다 괜찮아질 것처럼 마음이 놓이곤 했어요. 며칠 뒤 성민이는 민지와 저희가 사는 옥탑방에 왔어요.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방방 뛰며 반가워했어요. 어릴 적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웬 청년이 서 있는데도 성민이라는 말에 그저 반갑기만 하더라고요. 어릴 적 얼굴은 남아있는데 목소리도 굵어지고 키도 엄청 커진 성민이는 말 안 하면 성민인지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 곁에는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같은 회사의 신입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라고 하자 성민이가 내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 너랑 같은 회사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 앞으로 잘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 집에 이사 간 후로 처음 시끌벅적한 것 같았어요. 민지와 저만의 섬에 두 사람이 놀러 왔을 뿐인데도 온기가 느껴지고 북적거렸어요. 그 변화가 이상하게 거부감 없이 좋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종종 그렇게 저희 넷은 모이게 되었어요. 성민이 친구는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민이 군대에 갔다가 전산병으로 근무하면서 대위인가 하는 사람이 소개를 해줘서 사무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다면서 안 그랬으면 군대에 말뚝 박으려고 했어요. 다행이죠. 대위님 덕분에 현지 씨와 같은 회사도 다니고요라며 능청스러운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의 말이 좀 부끄럽게 하긴 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키워주시다가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면서 고아원에서 자랐답니다. 성민이가 이사간 지역에 있는 고아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군대도 비슷하게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연락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인지도 안 해주셨대요. 그저 밥 먹이고 옷 입히면 끝인 줄 알고 정도 안 주시고 그저 마당에 묶어놓은 강아지 키우듯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사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생각에 너무 가난하니까 사진도 없었을 거라고요. 진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고아원에 가서 반찬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남자의 눈빛이 쓸쓸해 보이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다 보니 비슷한 경험이 있는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게 되었나 싶어서 운명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선 마음이 더 놓이기도 했어요. 남자가 좋아도 남자의 가족 때문에 제가 고아인 게 원망스럽지 않아서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가난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그 부모의 반대에 헤어지고 막 그러는 거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남자와 저는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와 저는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느 순간 꿈이 되더라고요. 남자는 제가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멋지다며 은숙 씨 결혼하고 일 그만두고 남은 공부 계속해요. 힘들겠지만 졸업하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같은 곳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너무 멋있다라고 해주더라고요. 자신은 공부에 뜻이 없어서 아이들 머리는 은숙 씨 닮아야 해요라고 하면서요. 그런 남자의 모습에 더 마음이 놓였어요. 민지도 성민이와 결혼 준비를 하였어요. 서로 가족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기로 했다며 성민이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진관에서 양복과 드레스를 빌려 입고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한 민지와 성민이가 같이 살면서 저는 옥탑방에 혼자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자주 놀러 왔죠. 둘이서 밥도 해먹고 느긋하게 책도 보고 그랬어요. 남자의 집이 회사에서 더 멀어서 점점 더 자주 오게 되면서
자연히 남자의 짐들이 옥탑방에 채워지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 옥탑방의 풍경이 꽤나 괜찮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민지네처럼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하자. 대신 옷은 좀 좋은 걸로 사 입고 사진을 찍자. 웨딩드레스는 입지 말고 너무 민지에 따라하는 것 같잖아. 그리고 결혼식 할 돈으로 우리 멀리 여행 가요라고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남자는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반지도 맞춰놨던 말이야. 곧 나오는데 아라며 놀라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이미 나와 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난감하더군요. 남자는 이제 다른 건 말하지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일단 옷은 남대문으로 사러 가자. 거기에 예복 맞추는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좋은 양장 한번 해 입고 나도 좋은 양복으로 해 입고 사진 찍자라며 웃더라고요. 그런 남자의 얼굴을 보는데 우리는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모습을 아빠가 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죠. 드디어 사진 찍을 때 입을 예복을 사러 남자와 시장으로 가기로 한 날 저는 너무 들떠 있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였죠. 사진 찍고 바로 혼인신고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기로 했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 제가 헐렁해 보였나 봐요. 옷들을 살펴보다 마음에 드는 옷이 보여서 흥정을 하고 적당한 가격에 옷을 사게 되었어요. 기분이 좋더군요. 옷이 마음에 너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치르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예복을 사기 위해 꽤 많은 돈을 넣어두었는데 아무리 가방을 뒤져도 지갑이 없더라고요. 대신 가방 한 귀퉁이가 칼로 긁혀서 구멍이 나 있는 것만 발견했죠.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었어요. 너무 들떠서 누가 제 가방에 구멍을 내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당황하며 구멍난 곳만 살피다가 지갑 속 사진까지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는 눈물이 나더군요. 아빠와의 기억과 추억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는 그 사진밖에 없는데 사라진 것을 알게 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자는 우는 저를 달래며 일단 파출소에 신고라도 하자. 돈만 가져가고 지갑은 돌려줄 수도 있잖아. 진정에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며 집 앞 파출소로 가서 사정을 말하고 신고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바보같이 계속 울기만 하고요. 제가 조심성 없이 소매치기를 당해서 옷도 못 사고 사진도 못 찍게 됐으니까요. 남자는 괜찮아 사진이야 앞으로 찍으면 되고 옷도 사면 되지 아버님 사진만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 반지 끼우고 혼인신고 하러 가요라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순간에도 제 탓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훔쳐간 놈이 나쁜 놈이지 당한 피해자가 나쁜 거냐면서 평생에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예약해놓고 며칠 동안 계속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았어요.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 직접 가보는 수밖에요. 혹시나 신혼여행 가기 전에 사진이라도 찾으면 그 사진을 꼭 들고 가고 싶었거든요.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사진 생각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돈도 아까웠지만 사진이 너무 찾고 싶었어요. 여행을 가기 전날에도 파출소에 들렀어요. 경찰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반기시며 오셨어요. 드디어 왔네요. 한은숙 씨 맞으시죠? 혹시 이 지갑인가요? 라며 지갑을 꺼내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라며 받아들어서 사진부터 확인을 했어요. 다행히 들어있더군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 경찰분들 웃으시면서 잘 됐네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고 분실물 돌려드릴게요. 세상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소매치기 할머니가 잡혔는데 훔친 지갑들 다 가지고 있었나 봐요. 돈은 다 쓰고요. 돈도 꽤 많이 있었다면서요. 돈은 못 찾았어요. 그래도 지갑이라도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사진 속 이분이 아버지세요? 라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릴 적에 길에서 발견돼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 사진만 남아서요. 아버지인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제가 아는 분이 맞는 것 같아서요. 이분이 따님을 엄청 찾고 계시거든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양센터나 미아센터에 찾아가서 아빠를 찾으려고 해봤어요. 혹시나 해서 만나보면 전혀 다른 얼굴의 분들이 나타나서 찾지 못하면서 애만 태우다가 마음으로 아빠를 더 그리워했거든요. 그런데 경찰분이 사진을 보시고 저희 아빠인 것 같다고 하시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도 말을 하니까 남편은 우월하며 박수를 치더라고요. 경찰과 약속한 날짜에 만나기로 한 파출소로 향하면서 유난히 가슴이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이가 들었지만 사진 속 얼굴을 한 남자가 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더군요. 은숙이 아빠다라며 부르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보는 순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번엔 정말 아빠구나 하고 달려가서 안기며 아빠하고 불렀어요. 아빠는 내 새끼 어디 있었어? 아빠가 미안해라며 꽉 안고 우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우는 저희를 바라보던 남편은 아버님 저는 은숙이 남편 남현석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며 엎드려 절을 하더군요. 아빠는 그런 남편을 일으켜서 고맙네 고마워라며 손을 잡고 웃으셨어요. 경찰분도 이제 한풀었어 그렇게 딸 걱정하더니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곳에 모두가 꽉 안고 들뜬 마음으로 저희 부녀의 만남을 기뻐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경찰과 아버지 저 남편을 옮겨서 남은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가까운 저희 집으로 가기로 했죠. 아빠께 제가 직접 차린 밥상을 대접하고 싶어서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만약 아빠가 아니라면 그냥 저희 부부가 먹기로 하고요. 신혼여행까지 취소하고 차린 상이라서 심혈을 기울였어요. 아빠는 옥탑방에 오르더니 예전에 우리 살던 집 같다 기억이 나서 이곳에 끌렸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런데 끌렸어요. 저 이런 집에 살았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너희 엄마가 많이 아팠어. 그래서 버는 대로 병원비로 나갔지. 그래도 내가 있어서 견뎠다. 그러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어. 너를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지. 그런 너를 꼭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그때 화물 기사를 했는데 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잖니.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리고 다녔어. 작은 가방에 수첩이며 장난감 반지를 넣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예뻤지. 일부러 가방에 이름도 크게 써놓고 데리고 다녔어. 그러던 어느 날 아는 형이 밤에 가서 집만 실어오면 큰돈을 주겠다고 그러더라. 뭐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묻지도 말고 실어만 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절하기에는 액수가 꽤 컸어. 그런데 밤에 해야 하다 보니 옆집 할머니한테 너를 맡기고 일을 같이 착한 분이시라서 자주 맡긴 분이었어. 그러고는 일을 하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체포하더라고. 경찰이라고 알고 보니 그 짐들이 다 도난품들이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범인이 된 거야. 아니라고 나 좀 내보내달라고. 애가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었어. 그 길로 교도소 가서 재판받고 2년형을 살았다. 사위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구나 하시더니 아빠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데 기억이 날 것 같은 장면도 있더라고요. 돌아와 보니 집도 없어졌지. 월세도 집도 다 빼앗겼다고 하더라고. 맡긴 할머니는 너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언제 없어진 건지 내가 없더라. 내가 교도소 가고 얼마 안 돼서 없어졌다고 하더라. 미친 사람처럼 너를 찾았다. 그러다 조사받으면서 알게 된 그 경찰분을 찾아갔지. 그 사이 진범이 잡혀서 안 그래도 나한테 미안했다며 백방으로 너를 찾게 도와주셨어. 그런데도 너를 못 찾더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라며 웃으셨어요. 제가 사진을 내밀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라고 묻자 이게 화물차 타고 다니다가 우연히 한 지방의 유원지에 갔는데
즉석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신기해서 한 장 찍자 했지 카메라가 없어서 너 어릴 적에 사진이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 사진을 수첩 사이에 끼워서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을 거야라며 사진을 보시면서 이렇게 작았는데 이렇게 커져서 보다니 아빠가 미안하다 하시면서 다시 우셨어요. 아빠는 경찰분이 소개해 주신 회사에 다니시다가 그 회사 공장장 하시다가 회사를 따로 차리셔서 형편은 많이 좋아지셨다며 이제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아빠가 다 해줄게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해라면서 저희를 안고 우셨어요. 그 후로 아빠는 저희와 함께 아빠 집에서 살자고 하셨어요. 저를 찾느라 아빠도 혼자 계속 살고 계셨더라고요. 남편도 나도 부모님이 안 계신데 당연히 아버님하고 살아야지 성민이네 봐라 좋잖아라며 기뻐해 주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아버지와 남편 저 그리고 아들 둘과 한 집에 살았어요. 아빠가 직접 살림을 다 해주셨죠. 저 때 못한 거 다 해주신다면서 아이들에게도 뭐든 안 아끼셨어요. 남편과도 잘 맞아서 낚시도 가시고 등산도 가시고 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셨어요. 그러다 4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고열이 있으셔서 약을 드셨는데도 혈관 문제로 돌아가셨어요. 소중한 아빠와의 또 한 번의 이별에 너무 힘들었지만 이번엔 좀 덜 슬프더라고요. 그만큼 추억이 더 있으니까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만 헤어져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에서 만나도 이제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도 노년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가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하나라도 행복한 일을 만드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